문제 11번. 다음은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자료이다. 총 수익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수익금액이라는 이 표현은 매출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득이 이익을 이야기하는 거고, 수익금액은 매출 수익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매출액으로 수익으로 인식할 것만 이제 찾으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매출액은 뭐 당연히 수익금액에 들어가는 거고, 자, 그리고 기계장치가 있죠. 이 기계장치는 사업용 자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업소득자 계산할 때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우리 사업용 기계장치의 양도 금액은 우리 수익금액에 들어가요. 매출액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 장려금 받았어요. 이것도 돈 받은 것만큼은 수익금액으로 볼 거예요. 자, 그리고 공장 건물의 양도 가액이 있는데 공장 건물이나 토지, 용지 이런 것들은 매출로 안 봐요. 매출 수익으로 안 볼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는 수익금액이 안 들어올 거고, 이자 수익도 얘는 소득세법이기 때문에 이자 소득으로 잡힐 거예요. 사업소득이 잡힐 게 아니라서 얘는 여기 들어올 게 아니고, 지금 왜 여기에서도 지금 공장 건물 양도 가액은 양도소득으로 잡힐 거지 사업소득에 들어올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은 사업소득이니까 소득세에는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얘 두 개는 다. 근데 사업소득에 들어오는 게 아닌 거고, 관세 환급금이라고 있죠. 이 관세 환급금은 어떨 때 발생하는 거냐면 우리 회사가 그 물건을 수입을 해요. 수입할 때는 관세를 납부하겠죠. 그런데 수입한 관세가 아들이세요? 군인 아저씨가 갑자기 나와서 자, 그리 수입할 때 관세를 납부하는데 이 수입한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가공해서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관세를 낸 거는 우리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줘요. 그랬다가 이 관세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럼 수익으로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세환급금은 수익금액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도 꼭 기억을 하세요. 관세는 당연히 세금처럼 비용 인정했다가 그랬다가 나중에 얘가 돌아오면 비용 인정한 게 뒤집어지면 수익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 수익금액에 들어가니까 그럼 얘네들 전부 다 합치면 1100이니까 1억 6,1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요. 왜 안 잡히지? 자, 그다음 2번이에요. 자, 다음 12번은 법인세 문제고, 자, 13번 소득세법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비과세 이야기했네요. 1번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사업체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여비 받는 대신 하면 비과세죠. 자가운전 보조금이고, 두 번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 관련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육아수당 얘도 우리 비과세고, 발명진흥법상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500만 원 초과하는 보상금, 초과자 때문에 틀렸죠. 그죠? 500만 원 이하까지가 비과세고 초과하는 건 과세가 될 거니까 3번은 틀렸고, 4번에 일반 근로자가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 원, 우리 선원이나 아니면 해외 건설 근로자는 300만 원 이내. 이것 우리 비과세 기억나시죠? 그래서 틀린 거는 3번만 틀렸네요. 초과라고 해서. 자, 14번은 법인세 문제고, 15번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인 것은. 자, 조세의 물납은 과세거래 아니고, 상품권의 양도, 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제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고, 3번에 양도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거는 얘는 과세거래가 아니죠. 담보는.
자, 비용용 소형 승용차 양도. 우리 이거 팔면서 매일 매출 전표 입력했던 기억나시죠? 과세 거래니까 거기에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지금 우리 이론 문제 풀고 있죠. 자, 여러분들 공부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반 분들은 정말 제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제 푸는 단계 아니에요. 문제를 푸는 건 내 지식이 정립되었을 때 푸는 거니까 지금은 아직 문제 풀지 마세요. 근데 지금 저와 같이 이렇게 문제 풀고 있는 거 있죠. 이거는 그 우리 책 교재 기본서 읽는 것처럼 이 문제 내용을 그냥 쭉 읽으세요. 그냥 읽어서 책 우리 그 기본서에 있는 내용 보듯이 읽는 방식으로 읽어서 내용은 숙지하라고 지금 해드리는 거고, 문제 푸는 건 제가 나중에 프린터 드리면서 다른 회차들 가지고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내용들을 문제 푸는 것처럼 하시면 뭐 틀린 거에 대해서 다음에 또 맞춘다는 확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기본서처럼 공부를 하셔서, 지금 과세 대상인 거라 그러면 얘는 아닌 거다, 얘는 맞는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그냥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세요. 왜냐면 지금 많은 회차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었을 때 장점이 나오는 거에 표현법이 비슷하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맞는 거에 대한 지문하고 틀린 거에 대한 지문 내는 위치도 이제 점점 가다 보면 보이실 거니까,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목적이지, 지금 문제 답을 찾아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 문제 응용이라는 건, 응용이나 창의력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데 우리가 찾아내는 건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시험 때, 그리고 지금 공부 준비하면서 상상력 발휘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제 우리 681페이지로 가서 자, 1번 문제 볼게요. 681페이지 우리 84회.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 변경에 대하여 다음 기술된 내용 중 옳은 것은. 자, 1번 변경된 새로운 회계 정책은 전진법을 적용한다. 우리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을 쓰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 2번 회계 정책 변경의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워 전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효과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다음 회계연도 개시일이라서 틀렸죠. 우리 당해연도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다음 3번 회계 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 효과와 추정의 변경 효과를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정책의 변경이 더 중요한 거고 추정의 변경이 조금 덜 중요한 거예요. 아예 중요 안 한 건 아니고, 그런데 이 두 개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건 아직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중요한 추정의 변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3번은 틀렸고, 4번의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단기와 단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 얘는 정확한 지문이죠. 그래서 4번이 맞네요. 자, 다음 2번 볼게요. 자, 다음은 재무상태표 항목의 구분 통합 표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기업의 유동성 판단에 중요한 정보이므로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자, 우리 제출용으로 재무상태표 봤을 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분류해서 보여주고, 또 매출 채권이라고 해서 분류로 그냥 금액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이야기이고, 2번 자본 조정 중 자기 주식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얘는 통합 안 돼요. 오히려 거꾸로 자기 주식은 구분해서 표현해 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정확한 지문이죠. 우리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은 구분해서 써줘야 돼요.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우리 감자 차익이나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4번에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우리 의결권 있고 없고 얘 둘이를 구분을 하죠.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틀렸네요. 자, 자본 조정은 자기 주식과 기타 자본 조정 항목으로 이렇게 자본 조정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기타 자본 조정으로 같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식 발행 초과금은 기타 자본 잉여금으로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3번. 주식회사 백두산이 전기 7월 1일에 구입한 기계장치를 2020년 12월 31일 600만원에 매각하였다. 기계장치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계장치의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그럼 회계 연도는 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얼마에 사온지 모르겠대요. 내용연수 5년, 정해법에 의한 상각률이 0.2. 그럼 단기 감가상각비가 1,800이고, 그럼 이 앞에는 절반인 90만 원 했겠죠. 7월 1일 날 했으니까 6개월치.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270만 원인 거예요. 90만 원 더해서 올해 거하고. 그리고 취득 후 월할 계산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으며 단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후 매각하였다. 그럼 취득 원가를 알아야겠죠. 지금 이걸 알면 이해가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5년간 사용한 게 올해 거는 1년치 전부 다잖아. 지금 얘는 지금 올해 전부 다고 정액법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하는 거니까 우리는 180만 원을 거꾸로 5로 해주면 얘는 취득 원가가 900만 원이 되죠. 어떻게 900만 원 했는지 이해가시나요? 지금 우리 정해법 계산하면 1년치 감가상각비가 우리 취득 원가를 우리 내용 연수로 나눠주죠. 우리 지금 잔존가액이 없으니까 감가상각 그 대상 금액을 할 건데, 그러면 우리 1년분의 감가상각비가 나올 건데, 지금 여기에서 물어본 건 얘를 취득원가를 모르는 거고 내용 연수가 5년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얘가 180만원이다 라고 있으니까, 그럼 이 5를 이쪽에 넘기면 900만원 나오겠죠. 900만원. 그럼 900만원이 취득원가면 지금 우리 처분 전 장부 가액은 900만원에다가 우리 감가상각한 후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270만원이니까 얘는 그러면 630만원이죠. 장부가액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올해 것까지 한 게 270이니까 그러면 630만원짜리를 지금 600만원에 팔았다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30만원 처분 손실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장부가액 구해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이가 우리는 처분 손익 나올 거니까 답은 30만원 손해다라고 나오겠네요. 그죠? 자, 다음 4번. 다음 중 당좌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1번 당좌 자산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투자 자산, 성급 비용 등이 포함된다. 당좌 자산은 우리 유동 자산에서는 재고 자산을 제외하면 전부 다 당좌 자산이에요. 유동 자산에서는. 그래서 우리 1번 맞고 2번
당좌 자산은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다. 우리 유동자산이라서 우리 재고자산 빼고 나머지니까 2번도 맞고, 3번 당좌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회사가 통제하고 있지만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사로 유입될 가능성이 낮은 자원이다. 그럼 왜 자산으로 인식해? 우리 보수주의라서 인식 안 할 건데 높은 자원이죠. 그래서 자, 얘는 틀렸고, 다음 4번에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등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된다. 재무상태표에 우리는 자산이니까 차변에 차감 계정으로 써줄 거죠. 그래서 얘가 틀린 거네요. 자, 다음 5번 주식회사 세무는 2020년 7월 1일부터 2년간 교량을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총 계약 수익은 30만원, 총 계약 원가는 24만원이다. 다음에 진행 기준에 따른 수익 인식표를 참고하여 빈칸에 들어갈 정답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먼저 2020년도에는 지금 우리는 진행률은 총 계약 원가를 가지고 계산을 하죠. 그럼 24만원인데 우리는 72,000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72,000원을 24만원으로 나누면 자, 1번은 30%가 되네요. 지금 24만원 중에서 72,000원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률이 30%예요. 그러면 30만원에 30%니까 수익은 9만원을 인식하겠죠. 그래서 얘는 9만원이 될 거고, 9만원. 다음 19만 2천원이 24만원 중에 19만 2천원이면 자, 얘는 지금 누적이에요. 누적. 그러면 우리는 19만 2천원을 24만원으로 나누면 얘는 진행률이 80%네요. 80%. 그러면 30만원에 80%면 24만원인데 이 24만원에서 2020년도에 9만원 수익을 인식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15만원만 인식하게 되겠죠. 이거 왜 이렇게 계산인지 이해가시죠? 누적된 게 이 금액인데 전년도에 9만원 한 거 뺀 방식으로 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4번은 15만원이죠. 그럼 나머지는 완공했으니까 100%고 30만원 중에 둘이 합친 24만원 뺀 나머지 6만원을 인식하는 순서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이 앞에 문제는 누적 원가 준 게 아니라 단기 발생액하고 앞으로 발생할 추가 원가를 알려줬고, 이번엔 누적 원가를 알려줬으니까 금액을 전체적으로 썼어요. 자, 그럼 1번은 30%, 얘하고 맞고, 또 이분 둘 다 80%, 3번 9만원까지 맞고, 그럼 4번에서 예, 그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또 세법 문제로 갑시다. 자, 11번 문제는 법인세법 문제니까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12번도 법인세 문제고, 자, 13번 다음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건데 첫 번째, 비출자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이 사택 제공받는 건 출자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근로소득에 들어가죠. 시가에 맞춰서. 그런데 비출자 임원 소액주주나 아니면 우리 일반 근로소득자들은
얘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죠. 그래서 자, 1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2번 대기업 공기업 근로자가 주택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이거는 우리 종업원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주택자금을 저리로 회사에서 지원받거나 아니면 전혀 이자를 안 주면 우리 시장금리하고 비교해서 그만큼 근로소득을 받은 걸로 할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가족을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 지금 보험 수익자가 그 배우자 가족을 보험 수익자로 잡는 걸 사용자 회사가 부담하면 이거는 보험료 대신 내준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인 거고. 다음 임원 또는 사용인이 회사로부터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근무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우리 근무기간 중에서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 이런 것들 받는 거 있죠. 그럼 그걸 스톡옵션을 준 날 가격을 해서 미래에 행사를 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근로소득으로 잡게 되죠. 그래서 틀린 답은 1번이네요. 옛날엔 스톡옵션이나 우리 사주 이걸 좀 많이 썼는데 요즘도 잘 안 하죠. 직원들이 주식에 대한 지식이 높아지면서 회사들이 직원들한테 조금 분위기에 휩쓸리는 게 있어서 스톡옵션 제도가 좀 많이 줄었어요. 조금 위쪽에 열심히 해야 돈 많이 벌어야 열심히 하는 레벨인 사람들 아니면 요즘 직원한테 좀 잘 안 주더라고요. 자, 다음 이제 14번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한 때다. 얘가 공급 시기니까 정확하고 2번 재화의 인도 전에 또는 이용이 가능하기 전에 선수금을 받는 경우 선수금을 받았을 때를 공급 시기로 한다. 우리 계약금 받았을 때에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선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일반 전표에 선수금이라고 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반적인 공급 시기가 아니에요. 계약금 받았다고 공급 시기로 하는 게 아니라 원칙은 인도 시점이에요. 지금 그래서 2번은 틀렸고 선수금 받은 때라고 해서 원칙은 아니에요. 세 번째,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란다. 조건부 판매, 기한부 판매는 이 조건들이 다 확정되었을 때고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공급시기로 한다. 정확하죠?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또 우리 앞에 차로 갑시다. 668페이지. 자, 준비되셨죠? 668페이지. 자, 다음 중 자본 항목의 구성 요소에 대한 예시로 틀린 것은 자, 자본잉여금. 얘는 제가 흔히 말할 때 주감자 이익 본 거다. 뭐 이런 표현하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맞네요. 다음 두 번째 자본 조정은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맞죠? 자본 조정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들을 자본 간의 거래에서 모아둔 거. 3번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미실현 보유 손익이 평가나 환산을 모아두는 거죠.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 맞는데 출자 전환 채무 얘는 틀렸네요. 이 출자 전환 채무는 얘는 자본 조정이에요. 자본 조정이라서 자 얘는 틀린 거고 이익잉여금은 뭐 이익준비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얘네들 맞죠? 그래서 틀린 답은 3번. 자, 다음 2번. 1번. 자, 1번 주식회사 현상은
액면금액 100만 원인 사채를 2020년 1월 1일에 발행하였다. 사채 건명상 발행일인 2020년 1월 1일에 시장 이자율은 10%이다. 현가 계수는 아래 표를 이용한다. 자, 주식회사 현상의 2020년 12월 31일에 상각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얼마인가? 단수 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큰 사치를 선택한다. 자, 그럼 우리 1차연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물어봤네요. 그럼 우린 표시이자가 8%고 시장이자가 10%면 시장이자를 이용할 거고, 그러면 현가계수는 10%인 이 금액을 쓸 거고, 그리고 연금현가계수도 이 금액을 쓰겠죠. 그럼 먼저 사채 발행 금액을 생각해야 되니까, 자, 그럼 사채 발행 금액 계산하면, 자, 사채 발행 금액은 첫 번째 현가계수인 0.7513에 곱하기 액면가에 100만 원이고, 그리고 연금 현가계수 2.4868 곱하기 1년분 액면이자 100만 원에 8%이니까 우리는 8만 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발행 금액을 계산하면 발행 금액은 95만 244원이 되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물어본 질문은, 우리는 지금 질문이 상각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금액을 물어봤죠. 그럼 상각액은 유효이자와 액면이자의 차이죠. 상각액은 유효이자와 액면이자의 차이니까, 그럼 먼저 유효이자는 사채 장부 금액의 유효이자율, 그럼 여기는 지금 시장이자율 같이 쓰니까 우리 유효이자는 지금 95만 원에 이거의 10%니까 95024 될 거고, 다음 액면 이자는 우리는 100만 원에 8%, 그러면 8만 원이 되겠죠. 8만 원이. 그럼 이 두 금액의 차이죠. 그럼 상각액은 유효이자 95,024원 빼기 8만 원이면 15,024원. 그래서 답이 1번이 되죠. 자, 다음. 아이고. 그래서 답은 1번이고 3번. 다음은 2020년 중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에 관한 내용이다. 2020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대손 충당금과 2020년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대손 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지금 물어본 거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대손 충당금, 기말에 설정할 금액이 나오겠지. 그리고 우리 2020년에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대손 상각비 물어봤네요. 자, 1월 1일에 대손 충당금 3만 원이 있었는데 5월 27일 날 매출 채권 대손 처리를 5만 원 했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 3만 원 끌었었으니까 우리 5월 27일 날 이때 대손 상각비가 2만 원 발생했겠네요.
자, 다음 11월 3일 날 전년도 대손 처리된 매출 채권 회수한 게 5,000원이에요. 그럼 얘는 대손 충당금으로 모아두겠죠. 왜냐하면 전년도에 발생한 거니까 어떻게 처리했는지 신경 안 쓰고 대손 충당금에 모아둘 거예요. 그럼 5,000원이 잔액이 되고 12월 31일 날 기말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한 대손 예상액이 27,000원이다. 그럼 이 금액으로 설정하겠죠. 그러면 이때 기말에 보충하기 위해서 대손 상각비 5,000원 있으니까 22,000원을 설정하겠네요. 그죠? 5,000원 있으니까 22,000원을 우리가 더 보충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볼게요. 먼저 대손상각비를 생각해 보면 대손상각비는 손익계산서에 지금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이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42,000원이니까 이제 얘 두 개로 압축이 되네요. 그리고 12월 달 31일 날 대손 충당금은 이 금액 예상액으로 딱 맞추죠. 이거 제가 설정액이라 표현했던 목표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5,000원 있는데 22,000원 보충한 거잖아요. 그래서 22,000원이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지금 물어본 게 보충한 금액을 물어본 게 아니라 보충하고 나서 기말에 재무상태표에 대손 충당금으로 표시될 금액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27,000원을 맞춰뒀겠죠. 보충할 금액이 아니니까 한국말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4번. 자, 다음 문제 4번. 다음에 용역 제공 거래에 대하여 진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서술 중 잘못된 것은? 자, 1번 진행 기준 적용 안 할 때, 자, 추정 원가의 합계액이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과 이미 인식한 이익의 합계액을 전액 단기 손실로 처리한다. 자, 표현이 여기 이익이라 그래서 적혀 있는데 뭐 이익이라기보단 수익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데 원가가 더 높으면 이만큼은 손실로 바꿔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원래 처음에 처리했던 것보다 우리가 공사를 잘못해서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 있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자, 얘는 그래서 맞는 이야기고, 두 번째,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생한 비용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만큼 우리가 진행 비율로 맞춰서 수익 인식할 거고, 세 번째,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의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발생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한다. 자, 우리가 원가에 대한 대응되는 수익이 나와야 될 건데 그 선거에 대한 수익이 발생할 것 같지 않으면 우리는 수익 인식 안 하고, 하지만 돈은 지출된 거잖아, 원가가. 그래서 그거는 비용으로 인식을 할 거예요. 자, 다음 세 번째, 거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거래에 대해서 진행 기준을 재적용할 수 없다. 이게 해소가 됐으면 재적용할 수 있는데, 재적용해야죠. 있는데가 아니고. 그런데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 4번은 지문이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요. 자, 다음 5번. 다음 중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예로 틀린 것은? 자, 현금 흐름의 예, 현금 흐름표 생각하시면 돼요. 현금 흐름표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있죠. 그거에서 우리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질문한 거예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 자, 그럼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우리 현금 흐름은, 유형자산 처분 현금 흐름은 투자활동이죠. 얘는. 자, 그리고 차입금 상환에 따른 거는 얘는 재무활동이고, 주식이나 기타 지분 상품 발행에 따른 현금 유입, 주식하고 하는 것도 재무활동이고. 자, 그러고 보니까 틀린 거구나. 그럼 일단 얘가 틀렸네요.
그리고 자기 주식 취득에 관련된 것도 재무활동이고.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이네요. 다음 6번. 6번 원가 회계구나. 죄송해요. 자, 넘어가서 자, 11번은 법인세법 문제, 12번도 법인세법, 13번도 법인세법. 그러면 이제 14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은 소득세법상 공동사업과 관련한 설명이다. 올바른 설명을 모두 고르시오. 자, 그럼 첫 번째, 공동사업자 구성원의 다른 개별 사업장도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아니죠. 우리는 사업장을 이렇게 합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소득세법은 사업장 합치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 사업자를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자, 가는 틀렸고, 자, 나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의 약정된 손익 분배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 비율에 의해 분배한다. 일반적으로 손익 분배 비율을 뭐 같이 적어 가지고 계약서에다가 쓰면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 없으면 그냥 사업자 설립할 때 등록할 때에 지분 비율에 의해서 분배하니까 자, 나는 맞고, 다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동사업장 단위로 이월되거나 이월 결손금 공제 후 배분한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근데 얘는 우리 순서가 틀렸어요. 공제 후가 아니고 배분한 후에 우리 남은 것 가지고 그 각자 가지고 결손금을 나눌 거예요. 지금 얘는 사업장에서 손해 본 거를 공제하고 배분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게 아니라 각자 나눠서 각자 소득에서 결손금을 나눌 거기 때문에 얘는 이 표현 때문에 틀렸다고 보겠네요. 그래서 얘는 틀렸고, 자, 다음 라에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3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공동사업장은 직전 연도의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기장 의무를 판단한다. 자,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3개 이상, 이 부분만 틀린 거예요. 2개예요. 그리고 이거는 직전 수익금액 기준으로 기장 의무자다. 왜냐하면 올해 갑자기 기장하라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편장부 대상자다, 복식부기 의무자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는 거 직전 거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2개 이상인 경우라서 얘가 틀렸어요. 그래서 그럼 맞는 건 하나밖에 없네요. 답은 2번 되겠어요. 자, 다음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규정으로 잘못된 것은? 자, 1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에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부실한 우리 공급가액의 1%다라고 적혀있네요. 자, 이건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 불성실한 거죠. 그죠? 이때는 미발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1% 가산세가 맞고, 자, 이번에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가 지난 경우로 해당 과세기간 확정 신고 기간 내에 발급한 경우 시험 발급한 공급가액의 1%. 지금 현재는 얘가 틀렸어요. 지금 현재는 죄송해요. 수치한 건 줄 알았네. 잠시만요. 발급이네. 죄송해요. 얘 맞죠? 우리 확정신고 내 발급하게 되면, 제가 방금 글 잘못 읽어서 받은 걸로 잘못 봤어요. 그러면 얘는 지연 발급이니까 1%가 되죠. 그죠? 그리고
3번에 전자세금계약서 존속기간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까지 국세청장에게 발급면세를 전송 시 지연 전송한 공급가액의 1%. 얘 틀렸죠? 얘는 1%가 아니고 지금 지연 전송은 0.3%죠. 자, 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때도 0.5%라서 틀린 거였고 지금도 여전히 틀려 있는 거네요. 그리고 4번에 재화 등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약서 발급한 경우 발급한 공급가액의 3%. 이게 재작년에 이제 원래 최고가 2%였는데 허위 우리 가공 세금계약서 발행한 거에 대해서 이제 공급가액의 3%로 높은 세율 구간이 하나 더 생겼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틀린 답은 우리 3번이 틀렸네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